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시에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내각 1차 인선을 발표했죠. 할당도 없고 안배도 없고 오직 능력만 보겠다 했는데요. 실제 그런 인사들이 후보로 지명됐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요즘 민주당에서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는 현안입니다. 당장 오늘 김호수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막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검수완박 논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의 장철민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재섭 전 비대위원입니다. 네, 오늘 이성대 기자 뉴스 설계는 어떤 뉴스입니까? 지금 인수위 한 달이고 인사도 나오고 정책도 좀 하나씩 구체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른바 이대남들이 볼 때 고개를 좀 갸우뚱할 만한 정책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가부가 계속 간다. 뭐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뉴스 썰개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이대남 입장에서는 배신당했다. 뭐 이런 건가요? 배신인지 껄끄러울 수 아닌지 있는. 속도 조절인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썰전 라이브 인터뷰는 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출연합니다. 자, 인수위 인선 발표가 있었는데 정치 전반에 대한 얘기를 포함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3시에 만납시다. 3시에 놓아줘. 평일 오후 3시엔 썰전 라이브. 네, 날선 토크 3시에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의 장철민 의원, 국민의힘의 김재섭 전 비대위원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요일별 패널 중에 가장 젊은 네. 미래. 네, 오늘의 참신한 토크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주제는 가장 요즘 뜨거운 현안입니다. 검수완박 대충돌로 잡았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먼저 대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왜 갑자기 이런 검수완박 법안을 들고 나왔는지 대선 패배 불복 움직임이 아니냐. 갑자기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겠다. 이것도 임기 말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에 이걸 법제화하겠다. 이걸 이렇게 밀어붙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무력화해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거죠.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공화국 만들기에 검찰이 행동대장을 자임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중된 검찰의 권한 분산은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실의 정치입니다. 검찰은 보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회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 검수완박 속도내는 민주당. 내일 민주당은 의총이 있습니다. 172석의 민주당에서는 의총을 하고 당론이 결정되면 잘하면 4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일단 검수완박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판례를 미리 드렸는데요. 간단히 한 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내모다. 예, 먼저 든 사람, 우리 뭐 일단 먼저 든 사람 먼저니까. 예, 김재섭 전 비대위원이 읽어주시면. 네, 검찰의 수사권은 요리를 위한 재료 선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려운데요? 조금 어렵나요? 네.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본 건데, 그러니까 그 요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누군가 다 재료를 썰어놓고 구해놓고 그냥 볶기만 하고 끓이기만 하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흔히 요리를 한다 그러면 장을 봐서 어떤 재료를 살지, 어떤 게 상태가 좋은지,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를 다 고민하고 나서 나중에 요리는 최종 단계인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검찰이 가지는 기소권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수사권이라고 하는 재료 선정이 전제가 돼야지 기소권이 잘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기소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기소를 위한 아주 중요한 전제인데 수사권은 앞으로 경찰한테 전부 다 줘버리고 당신들은 기소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재료 선정은 전부 남이 하고 요리만 하십시오. 재료만 딱 갖다 놓으면 이걸로 김치찌개를 끓여야 될지 묵국을 끓여야 될지 사실 요리사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과정 자체를 그냥 쑥딱 잘라버린 그런 좀 말하자면 이번 이제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그런 면에서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재료 선정이다 이렇게 재료 선정. 표현을 해봤습니다. 기소권에는 꼭 필요한 네. 재료 선정 수사권이다. 장철민 의원님은 저는 검찰의 수사권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다. 이미 지났다. 요건 좀 비슷하네요. 이해는. 네, 저도 미리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네. 비슷하게 음식 비유를 들었는데. 이분이 뭐 같이 뭘 드시고 오셨습니까? 다 음식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면서 굉장히 이제 막강하고 비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 민주사회에 큰 어떤 부담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저희가 처음 한 게 아니라 사실 1950년대부터 국회에서 이 얘기가 있었었거든요. 그때도 장기적으로는 이 수사권 기소권은 분리해 가는 것이 이 국민 뭐 정의 실현에도 그렇고 국민 인권을 지키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저희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수사권 그 검경 수사권 조정도 있었고 지금 이제 또 다시 논의가 나오는데 어쨌든 검찰이 이 막강한 두 권한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건 유통기한이 지났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뭐 의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죠. 이거 그냥 곰팡이 센데 이렇게 띄고 그냥 먹을 거냐, 다른 음식 차릴 거냐, 이 논의를 저희가 이제 당내에서 많이 하고 있고 내일 의총 과정에서 그 대안에 대한 그런 그 아주 치열한 그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이제 검찰이 다른 나라와 물론 이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미국도 일부에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검찰이 이전에 광범위한 수사를 했던 거는 예전에 처음에 이제 법제를 만들 때 경찰이 친일 경찰 출신들이 많아서 수사를 다 맡길 수가 없어서 처음엔 그렇게 됐었죠. 원래 연역은 그랬었죠. 맞습니다. 1952년인가 형사소송법제 제정 공청회 자료 같은 게 이제 국회에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딱 그 얘기들을 하세요. 이게 일본 그 이 순사, 이 영재 출신들이 경찰에 다 있다 보니 이 경찰 파쇼를 막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이제 검찰 조직을 만들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두지만 사실상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경찰과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면서 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형사소송법 법제를 처음 만들 때부터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이게 70여 년이 넘도록 계속 진행되는 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철민 의원님은 원래 검찰이 수사권을 갖게 된 게 어떤 연유가 있었는데 친일 경찰. 근데 지금도 뭐 친일 경찰이 있다고 볼 순 없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 동의합니까?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검찰의 수사권을 빼서 검찰은 기소만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검찰이 예를 들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예를 들면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것이 수사권을 박탈하는 방식이냐라고 하면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앞서서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기소의 전제가 돼야지 되는 겁니다. 기소라고 하는 것이 뭐 재판상에서 법리만 뚝딱뚝딱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범죄 혐의, 그다음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정황, 그다음에 증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기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련의 과정으로서 하나 작용을 해야 되지 무조건 검찰이 힘이 세니까 당신들은 수사하지 마십시오라고 뚝 잘라버리는 것은 오히려 지금 있는 기소권 자체도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내용 문제 지적이 꾸준하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6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지금 결국 경찰한테 옮겨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그것이 지금 잘 되고 있느냐? 그래서 검찰에 대한 소위 민주적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내지는 수사가 경찰에 대해서 경찰들이 잘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현장 일선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수사가 굉장히 지연된다든지 내지는 경찰이 그냥 경찰 단계에서 그냥 수사 종결을 해버려가지고 피해자들이 막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울부짖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관련돼서 장철민 의원님께 여쭤보면 유통기한 지난 식품은 버려야 되지만 유통기한이 조금 지났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이제 안 먹어도 되는 건 아니고 뭔가를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어서 사실 그 부분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이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그래도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잘 만들 거냐. 그게 지금 논의의 핵심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당내에서 여러 대안들, 뭐 예전에 중수청이 됐든 뭐 특수청이 됐든 뭐 여러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결국은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형사사법 체계의 그 방향성 을 가져가는 법안을 만드는 게 저희 내일 의총의 목표고 지금 당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검수완박
뭐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지만 저희가 한번 잘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초간단 정리로 하면 한자성어처럼 돼 있는데 검수완박 액션까지 넣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지금은 검찰이 부패나 선거사범 또 대형 참사 이런 것들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범죄는 검찰이 일부 수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마저도 넘긴다. 이 넘기는 방안에 이제 일부 방안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따로 만들고 지금의 검찰청은 기소만 하는 기소청으로 바꾸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소청, 기소청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은 일단 내일 민주당 의총이 있는데 오늘 전국지검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 법안을 막아내겠다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호수 총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납니다. 부패, 기업, 경제, 선거 범죄 등 중대 범죄 대응은 무력화됩니다. 만약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통과되면 난 그만두겠다라는 얘기고 또 돌려 말하면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막겠다라는 얘기로도 들리는데요. 앞서 두 분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내놓은 말씀을 들어보면 유통기한이 다 지난 식품이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없앨 것인가 이 부분은 고민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없애면 수사가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일단 계속 가야 된다. 그리고 검찰이 일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는 게 좋다라는 게 김재섭 비대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한번 더 해서 여쭤보면 일단 민주당만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네. 통과될까요? 일단 내일 의총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곰팡이 쓴 부분 떼고 그냥 먹어도 된다라고 하실 만한 분들도 당연히 있고 완전히 다른 음식 차려야 된다. 아니면 일단은 음식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음식 만드는 법 정도만 우리가 방법 정도만 동의하고 갈 수도 있다. 약간 여러 가지 지금 그 당내에서도 의견들이 있는 상황이라서 내일 의총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사실 아직 그 부분은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 출신인 황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하게 일단 지금 빨리 법안 통과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고 분위기 봐서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랄지 박홍근 원내대표도 강행에 대한 의중이 좀 강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장철민 의원이 보시기에는 생각이 다른 분들도 꽤 있다는 꽤는 빼고 있다는 거죠. 검찰 이 기소권 수사권 분리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 거는 확실하고요. 그런데 요거를 어떤 식으로 대안을 만들 거냐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이견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운하 그 의원처럼 일단은 이 수사권을 없애는 거에 집중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중수청이나 특수처처럼 이 부분의 논의를 완전히 끝내놓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법을 가야 이게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일 의총에서 이 방법론에 대한 그 협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지금까지는 그거는 사실은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이소영 의원 의견 나왔던 그래픽 잠깐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원인 이소영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비대위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검찰개혁의 명분과 내용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국민의 동의, 공감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검수완박은 지난해 봄 딱 1년 전쯤에 추진되다가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민주당에서 좀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처음으로 실명으로 약간 비판적 의견을 낸 분이 이소영 비대위원이고 전반적으로는 강한 의견들이 많이 표출되는데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다. 이소영 내일 의원과 생각을 같이 하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까? 당연히 그 지금의 그 반성을 하면서 새로운 전략들이나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갈 필요는 너무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 부분들에 대한 치열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더 나은 안을 만들어 보자고 사실 의총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소영 의원의 이야기도 당내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윤호중 위원장이나 이 박홍근 대표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은 강성 발언들만 많이 나오는데 이소영 의원이랄지 이런 너무 검수완박에 대한
강행, 급행은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도 많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김재수 비대위원은 어떻게 그게 보십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민주당에서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민주당이 박탈해 놓은 수사권, 검찰의 수사권 있었지만 역대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적어도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내에서 이루어졌던 사건들을 보면 국민들이 대다수 다 아는 사건들이에요. 예를 들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윤미향 의원 후원금 뭐 남용 사건이라든지 뭐 이상직원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월성원전 조작 문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지금 검찰들이 해왔었거든요. 그 수사를 해왔거든요. 그럼 과연 검찰에게 이런 수사권마저 뺏어버린다고 했을 때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경찰 조직 전체가 다 담당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전까지 우리가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었지만은 실제로 효율적인 업무 분담들이 좀 이루어졌거든요. 검찰이랑 경찰이랑. 예를 들면 금융사기라든지 아니면 뭐 사기 범죄라든지 이런 굉장히 법리가 복잡하고 정황이 여러 가지가 등장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좀 맡아서 하는 게 있었고 살인이라든지 하는 굉장히 강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수사력이랑 기동력이 좋은 경찰들이 담당을 좀 하면서 이 수사권에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좀 배분되는 것이 있었는데 이런 거마저 싹 다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실제로 검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들도 싹 무시하고 검찰은 힘이 세니까 무조건 경찰한테 수사권을 다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범죄 형사 절차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제가 비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의견을 사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민주당이 한참 검수완박 목소리가 높을 때 조금 지난 1년 전에 보면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과 갈등이 셀 때 그때도 큰 그게 없다가 중수청 설치 목소리가 나오니까 재규는 국민일보와 당시 인터뷰를 세게 하면서 이 검수완박을 강하게 반박하고 며칠 뒤에 옷을 벗었습니다. 본격적인 정치에 뛰어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의총회에서 이게 다 과반으로 당론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 추진을 해요. 물론 반대하는 분도 말씀드리면 꽤 있지만 근데 정의당도 아까 보니까 반대를 해요. 그럼 필리버스터를 막으려면 정의당 의원들의 도움도 필요한데 이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원내지도부의 몫이니까요. 저도 사실 지금 이 4월 국회 회기 일정 부분도 지금 미지수인 상황이라 뭐 필리버스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원내 전략을 세워가면서 지도부에서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아마 내일 의총에서 그런 원내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이렇게 강하게 검수완박을 문재인 정부 말기에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추진하는 거는 윤석열 정부로 바뀐 다음에 관련 수사나 이걸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함이라고 보십니까? 뭐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마는. 지금 구성동 원내대표는 뭐 그거다고 전 비대위원이 그거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까지 설마 그런 것까지 염두를 해두시고 할 거라고는 저는 그렇게까지 믿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게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막을 내리고 민주당 정부가 5년 만에 막을 내렸던 가장 큰 뭐 원인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굉장히 무리하게 밀어붙여가지고 그 이후에 나오는 부작용들을 국민들이 체감을 했거든요. 임대차 3법도 그렇고 부동산 관련된 굉장히 무리하다, 강경하다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무리하지 않다 하더라도 180석이라는 엄청나게 덩치가 큰 여당이었기 때문에 사실 손짓만 해도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거든요.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안 그래도 힘이 강한 야당이 될 텐데 180석이 강한 야당이 될 텐데 이걸 밀어붙이겠다는 신호를 여전히 정권 교체 이후에도 보여주신다 그러면 저는 그것이 앞으로 남은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에 대한 마지막의 기대까지 저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저는 분기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4월 임시국회 이걸 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가 되면 법안이 통과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된다 이런 주장이죠.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지난 8일 날 얘기한 겁니다. 나는 검사 그만둔 지 오래된 사람이다. 국민들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쓸 것이다. 이거 검사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검찰총장일 때는 이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며칠 있다 바로 옷을 벗었었는데 오늘도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이 검수완박에
당선인이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민생만 챙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선인의 입장이 맞다고 보십니까?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이 예. 검찰 개혁과 관련된 문제, 수사권 기소권과 관련된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다 그러면 사실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에 대해 우호적인 메시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는 거봐라 검찰공화국이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게 분명하고, 예를 들면 검수완박과 관련돼서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건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과거 했던 이야기를 번복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막 뜨거운 정쟁처럼 됐지만 지금 민생 전반으로 보면 아무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거는 민생 현안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선인께서 잘 이야기하셨다고 생각해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당선인이 별 얘기 안 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 인수위에서 검찰권 강화 방안들을 또 여러 차례 발표한 거는 또 사실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없앤다던가 아니면 뭐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권한들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것도 사실이라서 이게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이 검찰권 강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뭔가 이제 바꿔줘야 되는 게 이 사회적인 과제인데 이 부분을 인수위에서는 더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어떤 이 검찰권 강화되는 드라이브에 또 맞서서 이런 논의들도 더 지금 이 좀 탄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민생 문제에 그 뭔가 자기는 주력하겠다라고 당선인이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수위 차원에서도 오히려 이 검찰권 강화 방안들을 포기하든지 그런 어떤 조치들도 좀 같이 있어야 이게 좀 균형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저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중대범죄에 대해서 앞서 얘기한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면, 물론 중수청 설치 법안도 있지만 어쨌든 경찰의 힘이 기반이 돼서 될 텐데, 수사처를 만들어 경찰 인력들이 가서 할 텐데, 근데 큰 권력, 거대 권력 수사는 뭐 검찰도 권력의 입맛에 따랐다는 비판도 있지만 경찰은 더 약하다라는 비판도 꾸준히 있어 왔거든요. 뭐 당연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서 아까 이 음식을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비유를 하면서도 이 경찰권이 무리하게 작동하는 거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 장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사실 중수청이나 이 특수청 이야기가 나왔던 맥락도 지금 검찰 수사관이 5,000명이 넘게 있으세요. 이분들이 실제로 그게 뭐 경제범죄가 됐든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그래도 이 중수청이나 특수청에서 이 범죄 수사들을 함께 해줄 때만 실제로 이 국민들의 삶에서 이 범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무조건 다 경찰로 넘기자 뭐 이런 안이 솔직히 당에서 더 이 뭐 많은 동의를 얻고 있지는 않고요. 이 지금 원래 가지고 있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노하우도 가장 살려가면서 형사사법 체계를 더 잘 만들자라는 쪽에 오히려 더 중심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댓글을 잠깐 보면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네요. IDT로 보면 국민들이 원한다. 반드시 검찰 수사권 박탈해라라는 부분도 있고요. 갤럭시를 쓰시는 한 분은 갤럭시는 네스트니까 갤럭시를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두 분 다 제대로 말씀들 하시네. 그렇지 서로 합의를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철민 의원님은 민주당에서 개혁적 목소리를 담당하는 이전에 초선 의원 모임을 이끌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예, 여러 얘기가 좀 있었고요. 네. 쭉 많은데 다양한 의견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검수완박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JTBC 재밌네라는 의견도 느낌표까지 있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정호영 전 경북대학교 병원장입니다. 외과 전문의로 37년간 암 수술과 의료 행정에 몸담았습니다.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또 지금의 이러한 감염병이 온 나라를 이렇게 뒤덮고 있는 상황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대단히 위중한 상황이라고 또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절히 잘 대처할 것인가는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주제는 장관된 40년 친구로 잡았습니다. 어제 내각 인선 발표가 있었는데 뭐 잘 됐다는 분도 있고 잘 안 됐다는 분도 있고 근데 눈에 띄는 분이 이분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된 후보자로 지명된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인데요. 일단 위암 수술의 권위자, 수술 3,000건, 사망률 0%.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과제가 이제 연금개혁이랄지 복지, 포스트 코로나인데 생활치료센터를 처음 만드신 분은 맞는데 과연 적임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이 내각 인선 발표에서 가장 황당한 케이스가 아닌가. 이게 암 수술 권위자는 그냥 그 영역이 있는 거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말 우리나라 이 복지뿐만 아니라 이 보건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 정책의 총괄의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뭐 당선이 앞에 닥쳐 있는 연금 개혁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연금 개혁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그런 어떤 지금의 방향성 내에서도 뭐 물론 이제 의사들의 그런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들 잘 이해할 필요도 있지만 또 간호사분들이라든지 여러 또 약사들이라든지 이런 이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들을 또 잘 듣고 그걸 조율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이제 정무적인 감각들도 필요하고 이 복지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의 그 능력도 너무나 중요한 상황인데 그냥 당선인과 오랜 친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장관 후보자가 됐다. 이거는 너무 부적절한 인사다. 예. 물론 이분은 뭐 잘 좋은 분인지 나쁜 분인지 제가 모르지만 일단 암 수술의 권위자는 맞는 것 같고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적임자냐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력만 보게 되면 뛰어난 의료인인 거는 확실한 것 같고 또 뛰어난 의료 행정가인 것도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얼마큼 적합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수위나 당선인 측에서 우리에게 아직 얘기해주지 않은 뭐 그런 게 보건복지부 있겠죠. 장관으로서의 또 다른 적임자 자질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힌트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 사실 이제 뭐 앞서 말씀 주신 공공의료 체계라든지 뭐 지방에 있는 병원들이 소멸하는 문제라든지 공공의대 문제라든지 하는 소위 말하는 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은 결국 수가 체계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동이 되었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의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수가 체계를 결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국민들께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이런 걸로 좀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분께서 뛰어난 의료인이자 뛰어난 의료 행정가인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경북대 병원장을 지냈으니 그렇죠. 그건 이제 확실한 것이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개선 체계를 개선안을 마련해 줄 수 있을까라는 저는 좀 희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의료 체계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그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차관들이 또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전문위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의료 수가, 의료 체계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 이 작업은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또 그런 것도 당선인이나 인수위에서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일부 언론에서 조금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예전에 애국의 길인가라는 칼럼을 쓰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이 결혼하는 게 애국이다. 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애국의 마침표다. 네네. 뭐 그런 이 칼럼이 오늘 또 많이 회자가 됐는데 제가 그걸 한번 읽어보고 왔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제 정책적인 깊이나 그런 어떤 지금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깊이 있는 고민이 있지는 않으시구나. 사실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면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물론 무슨 의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거는 물론 있긴 하겠지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방향성과 해법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앞으로 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리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이 저출산 문제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데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결혼해라, 출산해라 그렇죠.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우리 거죠. 그러면 모든 정부 공권력과 이 정치가 뭔가 모두 중매쟁이가 돼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나 비전은 완전히 없으신 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들더라고요. 일단 언론에서 보는 부분은 정호영 후보자가 윤석열 당선인과 40년 전부터 친했다라고 합니다. 정호영 후보자가 동아일보와 통화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나온 얘기가 그렇습니다. 대학에 다닐 때 서울대 법대 다니는 친한 친구로부터 당선인을 소개받았다. 그 뒤로 상당히 친했다. 저희가 보면 이제 과가 다르고 학교가 다르고 고향이 다르면 안 친하겠지만
사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친한 친구의 친구면 같이 어울려 다니게 되고 성격이 맞네 이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전에 그 영남일보와 인터뷰했던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 3월에 인터뷰한 내용인데 정호영 후보자가 당시 지난 3월에 윤당선인이 어릴 적부터 식사라도 할 때면 늘 먼저 계산을 했다. 공사 구분이 잘 됐던 친구다. 요 내용이 이제 중앙지검장 시절에도 한번 만났는데 밥을 좀 사려고 했는데 먼저 본인 몫은 계산을 하더라. 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구분이 잘 됐다고 했는데 혹시 친한 친구에서 장관을 시킨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라기보다도 의문들이 나와서 이번 인사가 그러면 공사 구분이 잘 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뭐 친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아니죠. 이제 그렇죠. 친하더라도 적임자냐? 능력이 있으면 쓸 수 있는 것이고 친하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못 쓰는 것인데 뭐 다른 이제 인선 후보자들 쭉 보게 되면 확실히 각 영역에서 인정받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분께서 뭐 친하다고 후보자가 된 건 아니고 능력이 있는데 또 친하기도 하다. 뭐 이렇게 해서 아마 후보자로서 내정을 한 것이 아닌가 정도로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호영 후보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얘기한 거 후보자의 능력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적임자냐 이 부분에서 있습니다. 혹시 정 후보자가 나 암수술 권위자인데 또 그랬을까 봐. 자, 저희가 미리 판례를 하나씩 드렸는데요. 이번에 1차 인선에서 발표된 8명의 후보자가 있습니다. 잘된 인선이다. 베스트. 그리고 아니다. 이분은 아니다. 워스트를 하나씩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판례를 들어주시고 먼저 잘된 베스트 파란색부터 하나부터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또 다 선입선출이니까 먼저 드신 김재섭 비대위원부터 보면 잘된 분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일단 잘된 분만 들어주세요. 저희가 따로. 예, 또. 예, 이유가 뭡니까? 아니 어제 원희룡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다라는 기사를 보고 처음엔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계속 들고 있을까요? 예. 네. 일단 한 번만 들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장천민 의원님 제가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예. 원희룡 후보 처음엔 좀 의외였는데 곰곰이 곱씹어 보니까 괜찮은 인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결국 부동산 값 안정 집값 안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훨씬 더 많은 더 큰 실패를 야기하게 된 데에는 민주당 정책 설계자들의 내로남불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다주택자 강남에 대한 세금을 많이 내야 돼 하면서 정작 정책 설계를 하신 분들은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한다든지 다주택자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그냥 국민 일반 입장에서는 정책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똘똘한 채를 갖는 걸 보니까 우리도 빨리 저기 가서 사야 되겠다. 우리도 빨리 가서 집 하나 사야 되겠다라는 불안 심리를 굉장히 많이 조장을 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도 중요하지만 결국 심리의 문제로 기여된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 내로남불 이슈에서 이 부동산과 관련된 내로남불 이슈에서는 가장 먼 분이 사실 원희룡 후보자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뭐 요새 미담처럼 전해지는 것이 목동에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제주도 지사로 내려가면서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팔려가지고 재테크에 실패했다. 사모님한테 그렇게 혼을 많이 났다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저 사람이 설계하는 내용은 우리가 믿고 따라가도 되겠다. 이제 이 정도로는 국민들께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잘된 인선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재테크를 못한 게 믿음직스럽다라는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너무 지엽적인 이야기가 됐네. 저는 굉장히 심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도 약간 이렇게 세워주시면. 네, 저도 이 원희룡 후보자를 뽑긴 했어요. 그나마 잘된 인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 솔직히 저는 부동산 정책 때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그렇게 경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시죠.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국토부 장관이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과 그런 능력은 필요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우리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그렇고 국가균형 발전을 어떻게 끌어갈지는
사실은 감이 없는 것 같아요. 의지도 사실 부족한 것 같고. 하지만 뭔가 이제 지역의 제주지사도 하셨고 그런 또 국가균형발전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정무 감각도 많이 필요하고요. 이 교통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이 지역 간 갈등을 조율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광역단체 정치인들과의 그런 어떤 소통과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데 이런 역할은 그래도 이 원희룡 후보자는 좀 일부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역할이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서는 판넬은 뭐 순서대로 드셨지만 제가 딱 봤을 때 같이 원희룡 후보자를 베스트로 꼽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얘기하신 내용 저희가 사실 준비했거든요. 원희룡 후보자의 부인 강윤영 씨가 인터뷰했던 내용입니다. 과거에 잘 나가던 목동 아파트를 싸게 팔고 재테크에 실패했다는 내용인데 한 유튜브에서 한 얘기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집을 팔고 제주 집을 샀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팔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왠지 서울 집이 좀 더 많이 오를 것 같았어요. 그때 시세보다 싸게 8억 3천에 팔았는데요. 지금 6년 만에 그게 26억이 됐더라고요. 목동에 26억이 됐더라고요. 그래 되죠. 그래서 사실 속이 쓰립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재섭 비대위원은 좋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심리를 알아야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좀 투기를 하신다든지 이 심리를 알아야 제대로 막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내용만 보면 사실은 뭐 심리를 모를 것도 같아요. 아니죠. 이제 알면서도 그러니까 공직자의 윤리로서 집을 팔았다 이제 이런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제가 지금까지 본 분 중에 다들 알면서도 뭐 주식이나 부동산 모를 거 알았는데 팔았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가격이 시장 가격이에요. 다 그 가격이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팔고 사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원래 이제 정치인들이 보게 되면 대개 다 지역구가 전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서울에 집을 두고 뭐 지방에 또 뭐 이 생활 근거지를 두고 이런 식으로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무조건 서울 집 팔고 가야 된다라고 딱 확신을 갖고 파신 분들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저는 믿음은 있는데 원희룡 전 지사한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심리의 문제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저 사람 말을 믿고 안 사도 되는가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홀랑 다른 집을 사버리면 뭐야 나도 사야 이렇게 되는 게 문제거든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거의 대다수가 심리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면 전 이런 확신을 줄 수 있다. 일단 속이 쓰린다고 강윤영 씨가 얘기했기 때문에 부인 속이 덜 쓰리기 위해서는 시장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베스트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워스트도 하나씩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씩. 네, 뭐 워스트는 아까 이야기한 정호영 후보자가 사실은 납득하기가 전혀 납득할 수가 없는 이 후보 선택이 아닌가. 정말로 이 정책적인 비전과 정책적인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거 그냥 40년 지기라고 이 지금까지는 그렇게밖에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우리 이 정호영 후보자를 워스트로 꼽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워스트 한 절반 정도는 워스트인데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정호영 후보자를 워스트로 한 것은 제가 이분의 이력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모르고 있는 어떤 역량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알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혹시 유보적으로. 펜을 들기 직전에 다른 쪽에 워스트가 있다가 지금 바꾼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놨다가 이렇게 놨습니다. 박보균 장관을 워스트로 봤다가 그건 아니고 지금 어차피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앞서 비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또 뭐 비판할 필요가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우리 박보균 후보자와 정호영 후보자 두 분에 대한 이력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진 게 없어요. 그래서 두 분 중에 어떤 분을 하려다 하다가 이분에 대한 뭐 평가들은 과연 뭐 제가 이제 읽어본 바로는 문화체육과 관련된 좀 보류를 하고 여기도 아직까지는 좀 보류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역시 이제 우리 미래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와 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여야의 젊은 정치인들이셔서 아군에 대한 쓴소리도 하고 그다음에 약간 톤다운도 해야 될 그 필요성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정치권에 나온 주요한 얘기들 들어보겠습니다. 강정 아나운서의 썰픽입니다. 네, 썰픽입니다. 3위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새 얼굴을 찾아라. 송영길 전 대표를 포함해 6명이 민주당 서울시장 공천을 신청했지만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서울은 새로운 후보를 더 찾아야 합니다. 청년과 여성을 대표할 후보를 찾아 3명 이상 본 경선에 참여시켜
경선 열기를 높여야 합니다. 서울 지역 의원을 포함한 지역위원장들도 참신하고 파격적인 새 얼굴을 발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앞서 송 전 대표는 싸움을 회피하고 내려놓고 시골에 가서 앉아있는 것이 책임지는 거냐며 반박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자격 논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이 보시죠. 윤과 박의 만남.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합니다. 특히 내일 오후에는 대구 달성군에 있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를 만날 예정이라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오후 2시인가 시간이 아까 알려준다고 했는데 화요일 날 아마 오후에 일정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인수위는 이번 회동에서 윤 당선인이 직접 박근혜 씨의 취임식 참석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두 사람의 만남, 분위기는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1위 보시죠. 최대 2살 어려진다. 흔히 한국인은 3개의 나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고 해가 바뀌면 늘어나는 새는 나이. 태어날 땐 0살, 해가 바뀌면 1살씩 늘어나는 연 나이. 그리고 생일이 되면 1살이 늘어나는 만 나이까지. 주로 새는 나이를 썼었는데 인수위가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생일에 따라서 최대 2살까지 어려질 수 있다고 하는데 뜻밖의 이득 같은 기분은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의 빅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강정환 아나운서가 썰 소개를 했는데요. 하나씩 골라서 한마디씩 더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철민 의원님은 새 얼굴을 찾아라라는 이 세 번째 이 3위로 뽑으셨던 이 부분에 지금 완전히 동의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서울시장 후보가 전국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꼭 뭐 송영길 대표 안 된다, 뭐 누가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새 얼굴을 찾아가는 과정이 저희 민주당이 또 어떤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새 얼굴을 찾는 그런 노력과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새 얼굴 혹시 염두에 두고 있는? 제가 염두한다고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당내의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장철민 의원님의 지금까지 말이었습니다. 김재섭 비대위원님은? 그러니까 이게 후보를 찾는 것도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인물들이 나오면 편하죠, 당 입장에서는. 근데 새로운 사람을 설득하고 정치로 끌어들이고 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위기의식 속에서 새 얼굴을 발굴하지 않고 이번 대선에 책임 있는 송영길 대표라든지 아니면은 임대차 3법과 관련된 내로남불 이슈로 한번 크게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던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정봉주 의원, 어떤 친문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유명하고 말하자면 아주 강성 친문이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이라든지 하는 분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식상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더 부지런해야 된다, 새 얼굴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 보면 오늘 최대 2살 어려진다. 만 나이를 원래 민법에는 우리나라가 만으로 나이를 세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아예 세는 나이로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1살, 해 바뀌면 바로 2살 이게 통용이 되는데 제가 씁쓸했던 거는 만 나이로 해도 앞자리가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씁쓸했는데 오늘이 강정 아나운서가 만 나이로 나이가 바뀌는 날입니다. 근데 생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나이가 바뀐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강정 아나운서님. 저쪽 스튜디오 저쪽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시엔 뭐 하죠? 라이브. 3시엔 뭐 하죠? 썰전 라이브. 이제는 3시.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지역이 바로 경기도죠. 특히 민주당에서는 합당을 앞둔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가 출마가 예상이 돼서 다른 후보들의 비판이 거셉니다. 이 비판이 거센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염태용 전 수원 특례시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몇 가지 입장을 듣겠습니다. 염 후보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염태용입니다. 네, 염 후보님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김동연 띄우기가 도를 넘었다. 트로이의 목마로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예, 트로이 목마 잘 아실 겁니다. 그리스와 트로이가 10년 전쟁을 벌인 거죠. 호메로스 일리어드가 그 트로이 전쟁을 다룬 거고요.
예. 그 트로이 사람들이 성 밖에 있는 목마를 성스러운 물건인 줄 알고 성 안으로 들여오는데 그 목마 안에는 이제 그리스군이 매복해 있어서 트로이가 결국 불바다가 되고 망하죠. 예. 우리 민주당이 김동연 새물결 대표가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전혀 검증도 아직 안 됐고 기재부 생활 뭐 한 30년 했다 그러고 문재인 정부 초대 기재부 장관 하다가 그때 당시에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거 비난하고 또 재난지원금 전 국민 주는 거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던 사람이죠. 이런 분이 이제 전 정부와 맞지도 않았는데 대부분 또 핵심적인 위치는 또 이명박 정부에서 했더라고요. 그런 분이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의 그 후보로 검증도 없이 오면 트로이 목마처럼 민주당을 큰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이런 것을 제 나름대로 지적한 겁니다. 공직의 궤적이나 이런 걸 봐도 민주당의 정서라고도 안 맞고 그동안 이제 그 4대강이라든지 또 주요한 정치 이벤트 때마다 우리 쪽이 아니라 저쪽에 가까운 기사가 많이 나온 걸 보면 이분은 그 민주당의 정체성 관점에서 좀 검증해봐야 된다. 자, 그러면 민주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아서 트로이 목마처럼 결국은 민주당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면 정체성이 안 맞는 분을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 경제부총리로 임명을 했던 건가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이제 이렇게 갖고 있던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그 정책 과제에 대해서 비난이나 또 입장이 다를 줄을 몰랐던 거죠. 예. 그런데 결국은 갈등을 빚다가 나왔고 그 이후에 또 새로운 당도 만들어서 민주당과 다른 길을 가겠다고 했던 적도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에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민주당 정신에 맞는지를 확실히 검증이 필요하다. 확실히 검증이 필요하다. 자, 페이스북에는 이런 글도 쓰셨습니다. 염태영 후보께서는 김동연 후보가 만약 경기지사가 되면 나중에 이재명 고문의 경쟁자가 되는 셈이다. 라고 됐습니다. 이 트로이 목마 쓰신 글과 같은 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예. 이 부분은 이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신 거죠? 경쟁자가 되는 것이 부적절한 건 아니고요. 예. 예를 들면 이제 5년 후 대선이 있고 그때 되면 또 이재명 고문도 있을 테고 또 그 외에도 또 다른 복수의 대선 후보들이 나오겠죠. 예. 이제 훌륭한 경쟁자는 민주당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이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민주당의 정체성이나 가치 또 정책 방향 이런 것과 거리가 먼 그 이런 분이 그 민주당과 관계없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분에게 이번 지선에서 가장 비중 있는 자리를 내준다면 이 당 지도부는 이런 후보에 대한 검증을 했겠냐. 그런 그 이후에 민주당의 주요한 후보가 될 수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중 있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도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재명 고문의 경쟁자가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체성 그렇죠. 검증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중요한 자리니까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재명 고문이 대선 후보 시절에 사실은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에게 같이 손을 잡자라고 연대를 하고 정치계 모의고사를 같이 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건 이제 그 정치 교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같이 공동 선언을 했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경기도지사 자리를 약속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 정치 교체를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잘 지키는 게 필요하지 그분이 그 레드카펫 속에 민주당에 들어와서 경기도지사로 간다 그러면 그건 그 나름대로 민주당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해서 분명히 검증을 해서 그에 합당한 인물인지를 따져봐야겠죠. 예, 제가 말씀드린 건 검증의 문제인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중요한 대선에서 검증이 안 된 새물결 대표 김동연 대표와 손을 잡았다는 얘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정치 교체라는 게 다당제를 포함해서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든다고 하는 당위성이 있었던 거고 그 새로운 정치 문화가 지금 합당이라는 거하고는 아무래도 거리감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안민석 후보가 3자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동연 대표를 제외한 안민석 의원님, 조전식 의원님 그리고 염태영 전 수원시장님인데요. 여기에 응하실 생각인가요? 예. 3자 단일화는 원칙적으로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면 여론조사로 하나요? 다만 이제 후보 검증을 위해서 예. 3자 단일화를 뭐 인기 투표처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후보를 비교 우위, 또 정체성, 또 정책에 대한 능력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3자가 TV 토론도 좀 하고 예. 그리고 또
그 경기도민 앞에서 어떠한 이전의 성과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 이런 것도 서로 비교 그 검증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그중에 민주당다운 후보, 민주당의 그 보편적 복지라든지 지역균형 발전 또 서민을 위한 정책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후보인지를 검증해 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 저는 JTBC 같은 데서라도 후보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이런 토론 같은 걸 주선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양자 토론까지는 테이블이 세팅이 돼 있는데 삼자 예. 토론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경기도 지사 예비 후보로 등록한 염태영 전 수원 특례시장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내신 이성대 뉴스 썰개입니다. 시작해보죠. 네,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보겠습니다. 30대 장관 한 명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스템 관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행정부처를 맡게 되지 않겠나. 그러면은 뭐 저는 한두 명이 아니라 아마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라진 청년. 자, 어제 1차 장관 후보자 8명이 발표됐습니다. 대선 당시 공약과 달리 지금 청년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사라진 청년인 거죠. 아무래도 이제 요 근래 가장 좀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계층, 바로 윤 당선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2030 남성층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자, 대선을 한 달이 지났는데 30대 장관이 없다. 자, 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 각 부처의 청년 보좌역 신설이어서 아예 30대 장관이 나올 수 있다라는 약속도 했었는데 일단은 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해 연말 12월 초였죠. 자, 이준석 대표와 어떤 1차 봉합을 한 다음에 청년 우대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어요. 그러면서 당선인이 당시에 자, 제가 구상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는 아마도 30대 장관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른바 30대 장관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약을 했는데 지금 어제 발표된 1차 조각 명단에는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또 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56세입니다. 30대는 절대 아닙니다. 자, 새 정부 내각 인선을 조각한다고 하고 있는데 새 정부 방향성이 담긴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연령 다양성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30대 장관론을 당선인 측이 선거운동 때 먼저 꺼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2030 청년층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는데 막상 조각에는 30대 장관이 없기 때문에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을 때 당선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시죠. 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할당이나 안배라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맡아서 이끌 분을 찾아서 지명을 하다 보면은 지역이라든가 세대라든가 남녀라든가 저는 다 균형 있게 잡힐 것이라고. 할당이나 안배는 하지 않겠다. 유능한 게 우선이다. 인사 원칙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30대에도 할당이라기보다는 30대에 능력 있는 사람을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측면인 거죠. 30대 장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 차례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강조를 했기 때문인데요. 자, 지난 1월입니다. 1월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이든도 지금 32세의 법률가를 임명했다. 능력만 있으면 30대 장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언제냐면요. 1월 16일 이준석 대표와 그 2차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 여가부 폐지 한 줄 공약, 또 병사들 월급 200만 원 보장 뭐 이런 공약들을 막 쏟아내면서 청년 정책에 드라이브를 내던 그 시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30대 장관이란 그 무게감이 더 커졌다 이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따져보면요. 30대는 지금 사회적인 경험이 좀 부족하잖아요. 50대나 60대보다. 그다음에 경력도 좀 짧습니다. 아무래도 유능함이나 실력을 입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30대 장관이 나오려면 이런 실력,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경력 이외에도 그 가능성을 보고 발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와요. 자, 결국에는
할당이나 안배를 안 하겠다는 뜻과 30대 장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서로 같이 가기가 좀 쉽지 않은 이런 명제라는 거죠. 사실 뭐 내각 인선은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2차, 3차 발표를 더 기다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대남이 갸우뚱한 부분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대남 요구와 이해가 정책적인 방향에 좀 맞지 않는 측면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또 있습니다. 바로 여가부가 일단 존속되고 있다. 이 측면이 있는 건데요. 자, 윤석열 후보 지지했던 이대남들, 30대 남자들 가장 열렬히 지지했던 게 바로 이 공약이잖아요. 여가부 폐지하겠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였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여가부 폐지는 일단 보류하겠다고 밝혔고요. 어제였죠. 여가부 장관 김현숙 후보 정책특보였는데 이미 지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장관 지명 후보자가 나와서 좀 놀랐습니다. 핵심 공약 중 하나이자 젊은 남성 지지를 끌어낸 공약인데 왜 이번에 추진되지 않고 일단 보류한다는 건지. 네, 일단 여가부 폐지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지난주 얘기를 했었죠.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라서 당장 법 통과가 쉽지 않다. 이런 판단 때문에 일단은 현행대로 가되 장관을 임명하되 그 임명 후에 개편의 추이를 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자, 하지만 앞으로 보류를 하는 건지 개편을 하는 건지 개편을 하게 되면 전면으로 하는 건지 뭐 이름 정도만 바꾸는 소폭으로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당장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도 하태경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 후보는 시한부 장관이다.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사퇴하는 게 임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가부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여가부를 해체하는 임무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그런데 이제 김현숙 장관 후보자는 오늘이었죠. 자, 부처가 언제 개편될지는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 정부조직법 국회에 제출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안 된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야당이 많아서, 야당 의석수가 많아서 통과가 안 될 걸 감안했더라도 공약을 했으니까 공약 사항인데 법안조차 내지 않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측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2년 동안 민주당이 야당, 거대 여당인데 법안을 하나도 안 낼 것이냐? 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들어보시죠. 인수위에서 여가부는 폐지하고 뭐 위원회를 만들겠다, 뭘 하겠다, 미래가족부를 만들겠다 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이 아유 그런 거 못 봤습니다 했으면 민주당 책임인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고 민주당은 앞에 종이가 와야 된다 안 된다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또 게다가 향후 여가부를 없애고 미래가족부 등으로 개편된다면 또 다른 사람이 장관으로 오면 또 다시 청문회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바꾸면. 또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도 김윤숙 만약에 지명자가 장관이 되고 그대로 가더라도 부서가 바뀌기 때문에 청문회를 새로 해야 된다. 조직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뭐 이런 측면들도 있고요. 결국 이를 두 번 하는 어떤 절차적인 비효율성이 파생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김윤숙 지명자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여가부 장관이 될지 아니면 마지막 여가부 장관이 될지는 아직까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이대남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 뭘까요? 자, 바로 나왔네요. BTS 병역 특례 논란이죠, 요새. 자, 병역은 이대남이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주말 사이 화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지난 2일이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하이브를 방문했어요. 하이브가 그 BTS 모회사죠. 예, 그렇죠. 하이브 방문해서 그 일각에서는 병역 면제 뭐 이 부분에 어떤 논의란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또 BTS 측에서도 주말에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본인들의 계획을 잡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약간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고요. 이런 불확실성들이 사실 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BTS가 이제 얼마 전 라스베가스에서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저렇게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BTS 병역 특례 얘기는 꾸준히 나왔고 여야에서 개정안도 앞다퉈낸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 통과든 폐지든 빨리 좀 결론을 내달라 이런 입장이네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일단 국회가 공론화했지 BTS가 병역을 빼달라고 먼저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회가 고민하고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아까 보신 것처럼 최근에 안철수 위원장이 하이브를 방문하고 또 취임식에 뭐 BTS를 부르나 마나 이런 얘기가 있었죠. 결국 오늘 부르지 않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게다가 또 보신 것처럼 하이브의 고위직이 병역 관련 얘기를 사실상 처음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병역특례법을 좀 처리해달라는데 무게를 실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브 측에서. 지금 뭐 국민 여론도 대체로 우호적인 반응이 많이 있죠. 최근에 그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병역특례에 대해서. 자, 갤럽 조사였는데요. 찬성이 59, 반대가 33. 뭐 상당히 우호적인 여론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자, 병역특례법 기준이 뭐냐? 아무래도 이제 군대 가야 될 20대 남자들이잖아요. 그런 20대 남자들 입장에서는 왜 누구는 병역특례를 해주고 누구는 군대를 가야 되냐라고 어떤 반발들도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인수위가 대선 기간 내놓은 이대남 맞춤형 정책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변화가 생길 건지 저희가 좀 더 두고 보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성대 뉴스설기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썰전 라이브 인터뷰입니다. 저희가 한 2주에 한 번씩 모셔서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을 듣고 나는데요. 국민의힘 이재우 상임 고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질문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내각 1차 인선을 발표를 했는데 예. 전반적으로 보시기에 어떤 잘하네 이거였습니까? 에이 아니네 뭐 이거였습니까? 무난하다고 봐야죠. 무난. 예. 무난. 감동은 못 느끼셨군요. 뭐 감동까지는 아니고 감동까지는 무난하다고 보고 문제는 이제 국회 청문회에서 전원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게 문제죠. 청문회에서요. 예. 일단 동의를 필요한 건 총리 빼고는. 총리는 인준이니까 그건 그렇죠. 뭐 그러고 장관들은 청문회에서 이제 소위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돼야 되니까 예.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될 정도로 안 된다 이렇게 예. 되면 그건 이제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니까 왜냐 그러면 이 임기 초에 내각이 빨리빨리 구성이 돼야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임기 초에 뭐 청문회에서 장관이 걸리게 되면 국정에 차질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감안해서 무난하게 인선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제 남은 거는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야당이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또 들어서 반대하겠느냐 이걸 보면 알죠. 야당에서 그 인사검증 TF 단장을 맡고 있는 민영배 의원의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7대 검증 기준 예를 들어서 뭐 음주운전도 들어가 있고요. 성비위, 연구부정 이런 게 7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다 시대 정신까지 같이 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을 보면은 뭐 청문회에 임명 동의를 안 해줄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민주당이 말하는 7대 검증 자기들도 안 지킨 거니까. 예, 그건 뭐 별 의미가 없고. 얘기를 했죠. 예, 그냥 민주당이 말하는 뭐 검증 기준 그건 아니고 국민이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장관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느냐, 또 도덕성이 있느냐, 지도력이 있느냐, 한 부서를 운영할 만한 그런 그 지도력과 정치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 국민이 판단해서 가부를 결정해야지 자기네들이 뭐 7개 정해놓고 그건 자기들도 안 지킨 거니까 그건 별로 국민들에게 그건 동감을 못 얻는 소리니까 그 민주당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발목 잡기로 되니까 정부 초부터 발목 잡는다 그러면 민주당의 역풍불죠. 근데 이제 정치권이 여야가 다 가까이 지내는 국민들이 다 달라서 과연 국민의 눈높이는 어디 있냐. 예전에는 일부 이제 언론들의 좀 중립적인 언론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다 언론들의 목소리도 사람들이 크게 신뢰를 안 두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옳은 지적인데 국민도 지금 반반 나누어져 있으니까 48대 47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뭐 어느 국민들이 말을 듣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나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를 나누어서 진영 논리로 찬성하거나 반대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직접 국정 일선에서 책임져야 될 사람인데 이걸 진영으로 나누어서 네 편, 내 편 나눠가고 우리 편이니까 되고 우리 편 아니니까 안 된다. 이렇게 나가면 지방선거도 있는데 국민들이 오히려 그 역풍 불게 되죠. 이재호 고모님은 이제 국민의힘의 상임 고문이시지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쪽에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 나중에 좀 요 분은 국민의 눈높이로 안 된다. 저희한테 글쎄 뭐 저도 체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회를 이제 저도 지켜봐야 되니까 저도 뭐 아는 분이 한두 분밖에 없으니까 예. 정문회에서 그 합당하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동의하는 수준에서 저 사람 정문 채택이 안 된다 어렵다 그러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임명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문에서 보고서가 채택 안 됐는데도 34명이나 임명했잖아요. 예. 이건 정문으로 따지면 34명이죠. 정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 되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로 정문에서 여야가 합당하게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예. 이게 야당이 정략적으로 채택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사람이 봐서 저 사람은 그 부서의 장관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되면 그건 임명 안 하는 게 옳지요. 예. 예. 그 임명 안 하는데 이유를 뭐 문재인 대통령도 임명했지 않느냐, 당신들도 임명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유를 대면 안 되고 그러면 쪼잔한 얘기고. 그러면 새 정부를 출범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면 안 되고 정말 뭔가 지난 정부와 다르기를 국민들이 바라서 정권 교체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사 하나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 뭐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청문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임명 안 해야 됩니다. 야, 듣고 보니 맞는 말씀이네요. 예. 사실은 정치권의 내로남불이 대부분 당신들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인데 그래, 그게 제일 나쁜 그러면 소리죠. 뭔가 교체, 개혁을 얘기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예. 바꾸자고 예. 해서 한 건데. 그럼 정권 교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사람만 바꾼다는 게 뭐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똑같이 할 거면. 그럼 똑같이 할 거면 뭐 지금 뭐 이재호 고문께서 내로남불의 아주 기본적인 치료법을 제시해 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도 합리적인 목소리로 이분은 좀 힘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윤당선인이 임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국민의힘 얘기도 사람들도 우리 편이기 때문에 감싸고 나가서는 안 되고 민주당 사람들도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트집 잡거나 발목 잡아서는 안 되고 예. 새로운 정부의 첫 번 내각이니까 정말 여야 떠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능력 있고 도덕성을 겸비하는 그런 정무적 판단력까지 갖춘 그런 인물이냐 아니냐를 봐야지 예. 진영 논리로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어제 인사를 보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메시지가 없다. 근데 메시지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일 수도 있는데 예. 윤석열 당선인 또 인수위가 가장 강조했던 게 국민 통합인데 예. 그 첫 번째 액션이라고 할 수 있는 인선에서 통합이 어디에 있느냐? 라는 그렇습니다. 질문들이 나오고 예. 있거든요. 제가 무난하다고 이야기한 거는 윤석열 정부다운 뭔가 흐름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내각은 이렇게 한다. 예. 뭐 통합이면 통합을 하는데 우리는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지역 안배라든지 세대 안배라든지 남녀 안배라든지 해서 한다든지 예. 아니면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완전히 이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한다든지 뭔가 윤석열 정부의 내각이 특징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건 앞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것하고 국정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하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것인가 하고 이런 것이 인사를 보면서 국민들이 피부적으로 느껴야 되잖아요. 예. 윤석열 정부는 뭐가 다르다 하는 것을 국민들이 피부적으로 느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인사도 뭐 전임 대통령이 인사하는 거나 뭐 비슷하구나 이렇게 주기 때문에 감동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사실 전문성을 강조했지만 이전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예.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는 지금 현 정부죠. 다 이분은 전문성이 없지만 사람이 좋아서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었죠. 예. 뭐 그 정도 전문성 다 있죠 누구나 임명하면. 예.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그래서 청문회라는 것이 따로 있는데 지금까지 청문회는 다 이 진영 논리로 변질되어 왔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그렇게 하면 정말 안 된다. 나라도 한번 단순히 정권만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한번 새로워져야 되니까 인사에 대한 기준도 그렇게 내로남불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국민들의 입장에서 저런 사람은 괜찮다는 사람을 고르고 저런 사람은 안 되겠다는 사람은 제끼고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고모님은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랑도 친하시죠? 예, 저 대학 후배죠. 대학 후배. 예. 혹시 안 친하다고 얘기하시려다가 아닌데 그건 아닙니다. 예, 아주 친합니다. 쓴소리를 당선인에게도 많이 한다고 권성동 대표가 얘기했기 때문에 예. 나중에 정말 아닌 분들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선인 나중에 예. 대통령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분위기가 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이야기해야죠. 그렇죠. 예. 지방선거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경선 얘기를 먼저 해보면 예. 지금 유승민 후보, 김은혜 후보 그리고 뭐 심재철 후보도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 유승민 후보와 김은혜 후보 서로 유리하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 정치 원로이신 이재호 고모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글쎄 뭐 제가 저희 당 후보들을 보고 이야기하기는 뭐 하지만은 너무 무난한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원래 경기도 선거라는 게 사실 네. 밋밋한 선거였거든요. 별로. 그리고 사전에 이미 당락이 결정되는 선거가 주로 경기도 예. 선거였는데 예. 이번에는 국민의힘 경선은 정말 유승민 의원하고 심재철 의원하고 두 사람만 붙었으면 좀 그랬는데 예. 그 김은혜 의원이 뛰어들므로 인해서 경기도 도지사 선거가 좀 약간 좀 이슈가 돼버린 거죠. 예. 근데 유승민 의원은 아무래도 좀 경험과 좀 경력이 있는 거고 정치적 경험이 있는 예. 거고 김은혜 의원은 이제 초선 2년 했지만은 패기가 있는 거고 뭔가 좀 그 새로운 어떤 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서로 특장은 있지만은 그러나 도지사라고 하는 건 행정가잖아요. 예. 뭐 정치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자유라고 하는 거는 정치인보다는 행정가가 더 우선이잖아요. 수십조의 그렇습니다. 예산을 예산과 인사권을 집행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볼 때는 아무래도 좀 경륜이 있는 사람이 도정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좀 더 적합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보지요.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유승민 후보가 좀 더 적합하지 않겠냐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죠. 네, 적합하다기보다 좀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유리하지 아무래도 예. 않겠냐. 그러나 이제 유승민 의원이 그 결점은 경기도 사람으로 인정 안 하는 데 있잖아요. 되게 지방선거는 자기 지역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승민 의원 그럼 누구나 다 저 사람 대구 사람이라 하잖아요. 늘 대구를 강조해 왔었죠. 그러니까 뭐 대구 사람인데 너없이 무슨 경기도에 나와서 출마냐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경기도에서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죠. 물론 유승민 후보 본인은 유딩크다. 히딩크가 대한민국 국적 가지고 월드컵 4강을 이끌었냐.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뭐 후보들이 하는 소리고 예. 자기 편하게 하는 소리지만은 그러나 경기도민들이 볼 때는 아마 그런 흐름도 있을 거예요. 예. 저 사람이 무슨 대구 사람이 무슨 경기도에 나오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을 건데 그걸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느냐가 관건이죠. 예. 민주당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는 걸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남의 당 얘기지만 조언을 하나 해주신다면 국민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조언이라기보다가 내가 보고 느낀 거는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는 하기도 전에 이미 졌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하기도 전에 오세훈이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붙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송영길에 대한 반대가 많고 한데 그러나 송영길 대선을 이끌었고 패배는 했지만은 송영길 대표 정도가 서울시장을 나온다 그러면 민주당으로서 손해는 안 될 거예요. 예. 막 이기고 지고 하는 건 그건 별개의 문제지만 그러나 민주당에서 서울시장은 어차피 뭐 송영길이 그럼 인천 사람으로 알잖아요. 인천시장이니까. 근데 그것도 서울에 와서 지금 시장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마치 유승민 의원도 뭐 대구 사람인데 경기도시에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많이 허물어졌거든요. 허물어졌는데 수도권에서 송영길 의원이 서울시장으로 나오겠다 그러면 그게 뭐 민주당으로 봐서 지금 민주당 안에도 반대는 많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뭐 송영길 의원 그 대표 정도가 서울시장 나온다 그러면 뭐 이기고 지고 간에 민주당으로서 뭐 역시 잘 싸우겠다. 뭐 서울시의 위상을 봐서는 송 전 대표급의 중량감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뭐 물론 그 안에서 논란이 되면서 벌써부터 지는 선거처럼 비춰진 건 아쉽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기네들 입으로 이미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전략이 노출돼 버렸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호 고문과는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시엔 뭐 하죠? 이제는 3시. 3시 하면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계속됩니다. 예, 계속해서 쓴소리 들어보는 임종주의 썰 시간입니다. 오늘의 썰은 어떤 건가요?
네,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한 1차 내각 인선을 놓고 오늘 여야가 세게 맞붙었지 않습니까? 예. 우선 윤 당선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서 이끌어줄 수 있느냐가 인선 기준이라고 설명을 했죠. 한마디로 능력을 봤다는 건데요. 다만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선거 때부터 할당이나 안배는 안 한다고 했다면서 인재가 어느 한쪽에 쏠려 있는 게 아니라서 추가 인선을 통하면 지역과 세대, 성별의 균형이 잡힐 거다 이렇게 자신을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전문성과 능력에 방점이 찍힌 인사라고 환영을 했지만은 민주당은 능력이나 국민통합과는 먼 거 아니냐, 자리 나누기식 아니냐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일단 인사청문회가 꽤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추가 인선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선 총리 후보자 지명에 이어서 1차 내각 인선에 대한 반응만 놓고 보더라도 국회는 이미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단단히 벼르고 있는 민주당 입장 먼저 잠깐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들을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원칙 있는 검증과 책임 있는 견제로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제 막 인선을 발표했을 뿐인데 민주당이 비판과 평가 절하부터 하고 있다면서 검증은 당연하지만 낙마를 목표로 발목 잡기에 나서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견제에 나섰습니다. 청문회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줄줄이 열리게 되겠죠. 한 후보자의 경우 청문 기한이 이달 26일까지이기 때문에 조만간 날짜가 잡힐 텐데요. 결국 검증의 공이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 정부 내각 후보자들이 과연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또 도덕성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국회는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검증이 흠집내기나 망신 주기로 흘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태 논란으로 번질 경우 검증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 고액 보수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결과 조사가 있었다고요? 네, 관련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나온 걸 보면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한 후보자의 고액 고문료 논란과 관련해서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에 민간 기업에서 고문이나 사회이사로 재직하는 관행에 대해서 응답자의 63.2%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적절하다 이런 의견은 17.6%에 예. 불과했는데요. 로펌에서 4년 4개월여 동안 18억 여원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 후보자가 총리로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적합하다 35.3%, 적합하지 않다 35.2%로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또한 청문회가 중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네, 임종주 전문위원의 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정치부회의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